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국 따위가 뭐 어쨌다고요? 여기 중국 남성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 남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출신의 유학생 장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의 부흥을 피부로 느끼며 성장해왔으며 부모님은 국영 기업에서 근무하셨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세계 정세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스탠퍼드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스스로가 중국을 대표하는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의 강의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있었고 모두가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갖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저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특히나 제 관심을 끄는 주제였습니다.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평소 국제정치와 군사 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강의 시작 전부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자문 경험을 가진 군사 전략 전문가로 미국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명성은 이미 스탠퍼드 학생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경쟁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분석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감정적인 요소나 정치적 편향 없이 순수하게 사실과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군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몇 명 있었고 서구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도 많이 보였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기대와 호기심이 묘한 긴장감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교수님이 중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 정면에 스크린을 가리키며 서서히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과 미래 전망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닌 실제 군사력 운용과 전략적 요소를 고려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보통의 학자들과 달리 정치적 수사나 추상적인 개념을 늘어놓지 않고 바로 핵심적인 팩트를 짚어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내심 만족스러웠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분명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증명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조작하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의 국방비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입니다. 약 2,3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군사적 역량도 이에 맞춰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부는 교수님의 설명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강의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토론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중국의 군사적 입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발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제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중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중국은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논리를 차분하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강의실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중국의 군사적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병력 규모에서도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 공전력 전반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력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며 향후 무인 전투기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전투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군은 50만 명 정도의 병력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비나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깊이와 역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대륙과 섬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지리적 규모와 전략적 자원 면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저를 향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옆자리의 일본인 학생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마치 맞아, 중국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하지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출신 학생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일부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거나 교수님의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올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출신의 한국인 유학생 이수호. 이 강의에서 여러 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인물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그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철저하게 사실과 논리를 기반으로 반박하는 스타일이었고 수업 중에도 교수와 밀도 높은 토론을 나누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흥미로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가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방비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실질적인 전투력의 질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중국군이 한국군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훨씬 능가한다고 믿었고 그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중국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0 같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항공모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한국이 이런 전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상대가 말하는 논리를 충분히 듣고 그 속에서 반박할 논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이미 준비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의 운용 능력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군이 병력도 많고 장비도 많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전투 효율성과 전술적 유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실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대규모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70년 넘게 실제적인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규모 실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합동 작전 경험을 제공하며 동맹국조차 한국군의 전술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각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장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투기가 과연 실전에서 KF-35나 KF-22 같은 미군 주력 스텔스 전투기와 대등한 수준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텔스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얼마나 높은 은밀성과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까지 제-22 미국의 최신 전투기들과 직접 교전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K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실전에서 검증된 기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의 논리는 치밀했고 단순한 감정적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또한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를 언급하셨지만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용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조차도 완벽한 항공모함 작전 능력을 갖추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으며 항공모함 전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숙련된 함재기 조종사와 훈련된 승조원, 정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하고 제대로 활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항공모함은 자체적인 방어 체계가 부족하며 전단 운영 시스템이 미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논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군은 비록 항공모함은 없지만 강력한 구축함과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고품질의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훈련과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질문을 던졌고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핵무기 없는 국가는 결국 강대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핵보유국이며 이는 곧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다. 핵무기. 아무리 한국이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군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 핵무기라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핵보유국이며 이는 곧 중국이 궁극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아무리 군사력을 키운다 해도 핵무기가 없는 이상 결코 중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며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도 이번만큼은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그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을 펼친다 해도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전 세계 패권이 바뀔 것입니다.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수님의 말을 곱씹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 또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전 세계 패권이 바뀐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를 조작하며 강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도표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발전 기술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하는 순간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빨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동안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해도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여러 장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만약 한국이 결심만 한다면 핵무장을 단기간 내에 실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그 관계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핑계로 핵무장을 정당화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쉽게 반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교수님의 말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스크린을 넘기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또한 한국의 군사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의 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단순히 핵탄두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첨단 전력까지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핵무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점점 교수님의 분석에 깊이 빠져들었고 몇몇 학생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핵무기가 중국의 절대적인 우위 요소라고 믿었지만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패권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묘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당연한 사실처럼 주장했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의실 안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과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나 교수님의 차분한 어조와 냉정한 분석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전략과 데이터에 근거한 논의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다시 한번 레이저 포인터를 조작하며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했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 저는 군사 전략 연구를 하면서 여러 차례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접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군사 작전 및 병력 운용, 무기 시스템의 특성, 지형적 요소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종종 현실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미국 국방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만약 중국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는 실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의 실험이지만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군사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교수님은 포인터를 움직이며 시뮬레이션의 주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방어적 우위를 확보하며 중국이 섣불리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중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방어적 우위?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방어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병력 규모나 무기의 수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정보전, 정밀 타격 능력, 방어 시스템, 그리고 동맹의 결속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제적인 방어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여주었어요. 현재 한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고성능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가해질 경우 한국의 방공망이 이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한국을 압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이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요격 및 방어 전략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한국의 미사일 및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크린에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과 잠재적 타격 목표가 분석된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초정밀 미사일인 현무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벙커와 같은 강화된 목표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중국의 군사기지 및 전략적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방어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반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단순히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라 전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이 결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강대국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분석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패권국이며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수님의 분석과 데이터, 그리고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저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확신이 점점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방을 메고 강의실 문을 나서자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은 교수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꽤나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한 명은 옆 친구에게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을 가지게 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인 학생들은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 중 한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캠퍼스를 걸어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서 줄곧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비교가 이어졌고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중국의 강대함이 정말 현실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곧장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오늘 강의는 어땠느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 말을 직접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의에서 본 데이터와 교수님의 설명을 생각해보면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한국이 강한 나라라고. 그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았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벌이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한 나라이고 특히 방어 능력과 전략적 동맹이 강력합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국을 얕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하셨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야. 그런 중국을 한국이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냐?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철저한 훈련과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고 정밀 타격 능력도 뛰어납니다. 사실상 중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쉽게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무기까지 보유한다면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쉽게 대할 수 없을 겁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이 원하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교수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의실에서 보았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된 시각. 한국이 정말로 강대국들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면 중국이 지금까지의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믿어온 중국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강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